은퇴 후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자가주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죠. 특히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어느 정도 예금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자가주택과 어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김소담 씨 부부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에서 자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공시지가가 2억 원 정도 되고 정기예금으로 2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이자 금리는 연 3% 정도이고 현재 두 분 다 무직 상태로 기초연금을 부부가구 기준으로 받아서 월 54만 8천 원을 수령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월 125만 8,451원,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월 157만 3,063원, 주거급여는 48% 이하로 월 188만 7,676원이에요.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실제 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김소담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부터 볼게요. 기초연금 54만 8천 원은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도 추가되는데요. 2천만 원에 연 3%면 연간 6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자소득에는 공제액이 있어요. 연간 24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에서 24만 원을 차감하면 36만 원, 이를 월로 나누면 월 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돼요.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빌라 2억 원부터 봅시다. 서울 지역의 기본재산액이 9,900만 원이에요. 이건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입니다. 빌라 2억 원에서 이 9,9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100만 원이 남아요. 이 금액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월 1.04%를 적용하면 월 약 105만 원이 나와요. 정기예금 2천만 원의 경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먼저 공제해줍니다. 의료비나 기본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주거든요. 그럼 1,500만 원이 남는데 여기에 금융재산 환산율인 월 6.26%를 적용하면 월 약 94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제 모든 걸 합쳐서 총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기초연금 54만 8천 원 더하기 이자소득 3만 원 더하기 재산 환산액 199만 원을 하면 약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2025년 기준 2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과 비교해보면 가장 기준이 높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188만 7,676원인데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이를 훨씬 초과하네요. 생계급여는 125만 8,451원, 의료급여는 157만 3,063원이니까 어떤 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꽤 높다는 거예요. 특히 금융재산은 월 6.26%라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거든요. 연간으로 치면 75% 넘는 수준이에요. 이건 현금성 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이자율과는 큰 차이가 나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환산율 때문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게 쳐주냐고 하시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거용 재산의 가액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빌라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라면 기본재산의 공제 후 약 5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환산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예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만약 예금이 1천만 원 정도라면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후 500만 원에만 환산율이 적용돼서 월 약 31만 원 정도가 되죠.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른 차이인데 이건 오히려 서울이 유리해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더 낮거든요.
예를 들어 기타 지역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 5,300만 원이라서 같은 2억 원 집이라도 서울은 1억 100만 원이 환산 대상이지만 기타 지역은 1억 4,7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돼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계산들을 보시면서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를 오래 관심 있게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자가주택을 소유하면서 일정 규모의 예금까지 있으면 현재 제도 기준으로는 선정이 거의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점들이 있어요. 첫째, 정확한 재산 평가입니다. 제가 계산한 건 대략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정확한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또한 부채가 있다면 그것도 차감됩니다. 둘째, 다른 공제 항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금융저축공제 같은 경우 3년 이상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거든요. 셋째,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면 소득 인정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렵더라도 다른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의료급여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 의료급여나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는 이용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이라든지 전기료 할인 같은 세세한 혜택들도 의외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계산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 상태라든지 부양가족의 유무, 기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같은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상담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계산 과정을 미리 알고 가시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제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나 각종 공제액, 환산율 등이 매년 조정되거든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만약 정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지원 같은 일시적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소담 씨 부부 사례를 통해 자가주택과 예금을 보유한 상황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요. 계산 결과 현실적으로는 선정이 어려웠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잡한 복지 제도를 이렇게 소소하지만 담백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목표인데 오늘 영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